중국이 무너지는 날은 뉴스 속보가 터지는 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증시가 폭락하는 날도 아닐 수 있고 거리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순간도 아닐 수 있죠.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날, 사람들이 동시에 멈추는 날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이 켜지지 않는 상가가 늘어나고 금매라는 단어가 조용히 붙기 시작하며 채용 공고가 하나둘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날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되죠. 대부분의 붕괴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겉으로 보면 여전히 단단해 보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도시는 돌아가며 공장은 멈추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뉴스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정말 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제국은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외부에서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내부에서는 문제로 인정하지 않았죠. 가장 위험한 시점은 언제나 위기가 터진 뒤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어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소비에트 연방도 마찬가지였죠. 붕괴는 늘 조용히 시작됐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늘 한 박자 늦었습니다.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와 실제 구조 사이에 틈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비관도 아닙니다. 구조와 흐름을 따라가며 어떤 순간이 오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지를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호는 이미 여기저기에서 겹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오랫동안 기적처럼 설명돼 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수출은 세계 흐름의 약 70%대 초반과 맞물릴 정도로 커졌죠. 하지만 이 성장은 매우 제한된 조건 위에서만 가능했던 성장이라는 점이 자주 빠집니다. 값이 낮은 노동력, 거대한 인구, 그리고 외부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이 동시에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경제의 약 28에서 31% 선에서 유지되어 왔는데 이 구조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시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이 방식은 안에서 사고 파는 경제가 아니라 밖에서 주문이 들어와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외부 수요가 유지될 때는 강력했지만 주문이 줄어드는 순간 내부에서 버틸 여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이때 중국이 택했던 전략은 눈에 띄지 않게 실력을 쌓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생산 능력과 기술을 차근차근 축적해 나갔죠.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에서는 속도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세계는 값이 낮은 제품을 원했고 중국은 그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켰죠. 문제는 이 방식이 영원히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계는 가격만으로 선택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단순 조립이나 대량 생산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국면이 온 겁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구조를 바꾸거나 기존 방식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말이죠. 중국은 두 방향을 동시에 시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제조 구조를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두 방향이 점점 서로를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원은 분산됐고 효율은 떨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은 가장 먼저 부동산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국 가계자산의 약 64에서 68%가 부동산에 묶여있던 구조는 단순한 투자 비중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집은 저축이었고 집은 안전판이었으며 집은 미래였습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는 계속 커졌고 건물은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실제 수요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전체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계속 공기를 불어넣어야 형태를 유지하는 물체와 비슷했습니다. 불어넣는 속도가 유지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 변화가 겹치고 있습니다. 한때 끝없이 늘어날 것처럼 보였던 인구는 감소 국면에 들어섰고 노동 가능 인구는 이미 정점을 지난 상태입니다. 이는 생산력뿐 아니라 소비력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처럼 무조건 집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높아졌고 소득의 상승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변화는 단순한 세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중국의 문제는 아직 표면으로 완전히 드러난 상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겉보기에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나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구조가 실제로 어디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겹치는 순간 사람들이 그때였구나 라고 말하게 될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위기를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외부 압박일 겁니다. 무역 갈등, 기술 제한, 외교적 긴장처럼 눈에 잘 보이는 요소들이죠. 하지만 실제로 더 깊은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은 불씨가 될 수는 있어도 불을 키우는 장작은 아닙니다. 내부 구조가 이미 약해져 있다면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단단하다면 상당한 압력도 흡수해버리죠. 지금 중국의 상태는 전자에 가깝게 보입니다. 금융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이 취약성은 더 분명해집니다. 은행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자산이 적지 않게 섞여 있습니다. 숫자는 유지되지만 돈이 실제로 도는 속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연결된 대출, 그리고 그 주변 산업까지 포함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약 27에서 3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한 다른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전체 균형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줄이면 충격이 크고 그대로 두면 부담이 쌓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늘 미뤄지고 조정은 다음 단계로 넘겨집니다. 이런 결정이 반복되면서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체감과 수치의 분리입니다. 성장률은 크게 무너지지 않지만 일상에서 느끼는 경기는 분명히 나빠지는 상태죠. 숫자는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의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괴리가 커질수록 불안은 확산됩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이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일자리는 예전만큼 늘지 않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으며 기대했던 삶의 경로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그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지 않습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지갑을 닫습니다. 이 현상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고 서서히 경제 전체를 압박합니다.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술 혁신, 내수 확대, 새로운 성장 동력 같은 말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관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보다 현실이 먼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정책을 믿고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의 문제죠. 신뢰가 유지되면 변화는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신뢰가 흔들리면 아무리 많은 정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이 신뢰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자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워졌고 해외로 나가는 자산의 흐름도 과거보다 약 4~6%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심리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개인과 기업은 이미 대비를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시스템 전체에 부담이 누적됩니다. 자금이 멈추고 투자가 줄며 새로운 시도는 미뤄집니다. 이 과정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국제 환경도 이 부담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고 각국은 점점 자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외부 시장이 모든 문제를 흡수해주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외부 환경을 활용해 내부 문제를 상쇄해왔습니다. 수출이 줄면 투자로 메웠고 투자가 막히면 부동산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환고리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하나의 결정이 가지는 무게는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무한한 자원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재정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에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관리와 통제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단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동시에 진행되는가의 문제죠. 서서히 진행된다면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가 동시에 가속되기 시작하면 대응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관리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연결성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자극하는가입니다. 부동산이 흔들리면 금융이 영향을 받고 금융이 흔들리면 소비와 투자로 번집니다. 이 연결고리가 촘촘할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구조는 이 연결고리가 매우 촘촘한 상태입니다. 셋째는 심리입니다. 숫자보다 먼저 변하는 요소죠. 사람들의 기대가 꺾이는 순간 행동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은 국가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통제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문제 해결로 바꾸지 못하면 그 시간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억눌린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 국가들이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긴장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상황도 이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무너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흔들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급격한 붕괴일지, 장기적인 약화일지, 아니면 그 중간 형태일지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나중에 그때였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일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제국은 실제로 무너지는 순간보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훨씬 늦게 찾아왔습니다. 변화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려 했죠.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지금 비슷한 지점에 와 있는 듯합니다. 겉으로 보면 국가는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빠르게 나오고 시장은 관리되며 혼란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아직은 괜찮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통제가 언제까지 유효한가입니다. 통제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은 합니다. 다만 새로운 힘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버티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죠. 지금 중국이 마주한 문제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추진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자극만으로도 큰 결과가 나왔지만 이제는 같은 성과를 내려면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죠. 이 변화는 숫자보다 체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기업들은 공격적인 확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은 신중해졌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지방 정부 역시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개발로 재정을 메우기 어려워졌고 중앙에 대한 의존은 더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은 위로 올라가고 부담은 아래로 쌓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충격이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여유가 사라진 시스템은 작은 흔들림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외부 사건이 아닙니다. 내부의 반응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방향을 바꿉니다. 믿음이 유지되면 버텨내지만 믿음이 깨지는 순간 흐름은 급변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위험을 느낄까요? 통계가 급락했을 때가 아닙니다.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입니다. 취업이 어렵다는 말이 늘어나고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며 미래를 농담처럼 말하던 분위기가 사라질 때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고 공식 발표에도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일상 속 대화에서는 분명히 감지됩니다. 이 미세한 변화가 쌓일수록 사회 전체의 방향은 서서히 바뀝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때 활기가 넘치던 도시에서 움직임이 줄어들고 소비 패턴은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약 4에서 7% 정도 더 신중해진 선택들이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상황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대개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이던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 시점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미 신호는 충분히 있었는데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 괜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진짜로 흔들리는 순간은 경제 지표가 크게 무너지는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날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순간,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구조는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그 순간을 늦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정책, 통제, 메시지, 관리가 총동원되겠죠. 일정 기간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시간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붕괴와 안정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 단계가 존재합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도 예전과 같은 위치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대한 국가일수록 변화는 더 천천히 시작되고 더 늦게 인식됩니다. 지금 중국은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계속 반복할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년간은 큰 변화 없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그 결과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람들은 그 선택의 무게를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시기를 돌아보며 이렇게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진짜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은 언제였느냐고 말이죠. 그 답은 특정 사건이나 날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가 아직 괜찮다고 말하던 바로 그 시점, 아무 일도 없어 보였던 그때였다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다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 신호를 보고도 우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죠.